자, 오늘은 SVP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VP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CO에서부터 FT로 내려가는 이러한 경로하고 조금 다른 이러한 이제 패스웨이와 조금 별개의 패스웨이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하는 유전자이고요. 얘는 이제 어느 경로를 인지를 하냐면, 요 패스웨이는 광주기를, 포토피리어드를 인지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이제 temperature, 온도에 대한 시그널을 인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웨이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thermosensory pathway라고 부릅니다. 온도를 감지하는 경로다. 그래서 온도 감지 경로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광주기 경로이고요. 그래서 CO 위에 이제 포토 리셉터들이 있어서 빛에 대한 신호를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이 SVP는 이제 템퍼레처를 인지하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Thermosensory Pathway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제 제가 관여를 했던 여기 맨날 보던 사람 있죠? 맨날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보던 사람이 여기 있고요. 저랑 이제 이 미겔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네이처 제네틱스에 이제 논문을 낸 거를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을 했냐면, 이제 온도가 다양한 온도가 있죠. 지금같이 추운 저온부터 더운 고온까지 이렇게 이제 온도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가상의 온도계를 그려본다고 칩시다. 이제 온도계, 수온 온도계 또는 뭐 알코올 온도계, 여기 이제 수온이나 알코올이 들어있고, 온도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가 보통 한 20 몇 도쯤, 한 23도라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자라는데 해피한 온도입니다.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뜨거워지죠. 그래서 사람의 체온인 37도 정도 있기도 하고, 더 올라가서 40 몇 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물이 어는 0도가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지면 이제 더 추운 온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명체들은 이제 대부분은 요 온도 범위 내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온은 이 정도 되지만, 사실 우리 이제 밖의 기온이 37도 정도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덥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 지금 밖의 온도처럼 이렇게 매우 낮은 상태가 되면 이 상태도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온도 영역들을 우리가 뭐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냐면, 이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온도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콜드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히트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별로 해피하지 않은 생명체가, 물론 거기 사는 생명체는 있긴 합니다만, 여기 온도 익스포즈가 되면 별로 이렇게 해피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 영역을 그래서 우리가 저온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온도 범위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딱 어느 온도부터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온 스트레스,
어느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히트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간단히 뭐 요거 하나 배웠었죠. FLC를 배웠습니다. 이게 뭐에 관련이 있냐고 배웠냐면 이제 버널리제이션에 관련이 있다고 배웠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춘화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춘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 되는 것이죠. 봄은 겨울이 와야 봄이 오는 거고, 그래서 겨울을 보내는 그러한 이제 철이를 춘화라고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춘화는 약 한 4도씨 영역 정도에 오랫동안 익스포즈가 되면 생명체는,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라비덥시스의 경우에는 얘가 겨울을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도에서 적어도 한 뭐 2주에서 3주 이상 익스포즈가 되면 나는 겨울을 났다라고 생명체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이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온도계를 이렇게 쭉 그린 이유는 뭐냐?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사는 온도는 이 정도의 온도에 삽니다. 여기 근처에 있으면 해피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온도가 한 뭐 20몇 도쯤 되면 쾌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어떤 텀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 룸 템퍼러처에서 뭐 배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룸 템퍼러처는 몇 도입니까? 몇 도가 룸 템퍼러처입니까? 몇 도가 룸 템퍼러처인가요? 찬 방은 찰 것이고 더운 방은 더울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 오버나잇을 했다. 오버나잇은 몇 시간일까요? 좀 그런 식의 부정확한 용어들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 부정확한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저온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저온인지, 고온이 어디서부터 고온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이 정도의 대충 이 정도 영역을 저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를 고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그 저온이나 고온에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반응이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쯤 내려가면 이제 콜드 스트레스, 이쯤 올라가면 이제 히트 스트레스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연구하기가 쉬웠어요. 왜? 독특한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연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좀 일종의 극한적인 온도 영역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했어요. 이런 아주 낮은 온도나 아주 높은 온도나 이런 데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온도계를 이렇게 그려놓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고 보면 여기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가운데 영역, 그냥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해피한 그런 온도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첫 번째로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보이는 이 온도 영역에서 보이는 어떤 리스폰스를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숫자로 정량화해서, 예를 들어 이 영역에서, 이 온도에서 보이는 생명체의 반응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정도 영역에서는, 이 정도 온도에서는 뭐 한
한 50%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온도를 좀 더 낮춰보면 요거는 여기서 한 30%만 생각해 보면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온도에서 생명체가 보이는 어떤 반응이 있을 텐데 그 반응을 예를 들어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수치화시켜서 이게 100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반응이 더 낮은 데서 보였던 반응의 한 70% 정도만 생각하면 해석 가능할 것이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여기서는 한 50%만 생각하면 여기서의 보이는 반응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영역에 대한 연구가 사실 미진했었죠.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온도계가 있을 때 저온과 고온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온도라고 했을 때 이 아래쪽 온도와 높은 쪽 온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 반면 이쪽 정상 온도에 대한 연구는 별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이는 반응을 이만큼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거의 프로포셔널하게 유출을 하면 이 가운데 영역에서의 가운데 온도에서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기서 어떤 생명체가 보이는 반응을 이만큼이라고 100이라고 계산했을 때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이 반응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해석을 한다면 굳이 이 가운데 쪽에 이런 정상적인 온도 범위에서의 생명체의 반응을 굳이 스터디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반응이 이게 100%라고 그랬을 때 이게 5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온도에서 어떤 유전자가 이만큼 발현이 됐다. 그럼 온도를 올리면 이 발현 정도가 이만큼 좀 줄어들고 더 온도를 올리면 발현이 더 줄어들고 이게 이제 블라스 인텐시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도를 더 올리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리니어한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제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를 포함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였냐면 이 정상적인 온도 범위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온도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온도,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건 한 이 정도의 온도 범위인데요. 16도에서 23도. 별로 큰 온도 차이는 아니에요. 겨우 7도 차이 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크지 않은 온도 차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큰 온도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그 익스트림한 케이스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7도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큰 온도 차이예요. 예를 들어 오늘이 여름인데 밖에 기온이 지금 33도입니다. 어떨까요? 33도입니다, 지금. 덥겠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27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선선하겠죠? 그만큼 7도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큰 온도 차이예요. 물론 우리는 막 100도 화성이 100도라더라 그럼 별로 놀라지도 않아. 우리는 항상 1000도, 2000도, 몇만 도 돼야 그러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만 너무 익스포즈 되어가지고 이제는 신문도 보면요. 눈길을 끌려고 다 충격이야. 신문 제목 보면 경악, 충격. 난 경악 할 수도 안 하는데 제목도 똑같아. 뭘 보면 요만한 공간에다 점점점 경악, 충격. 자, 이렇게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7도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온도를 주고 생명체가 보이는 반응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온도 차이, 아주 뭐 작다면 작은 온도 차이를 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것은 이 트랜지션이거든요. Developmental Transition. 그거의 팩터로 우리가 이제 인디케이터로 보는 것은 Flowering Time이었죠. Flowering Time을 보는데, 잠깐 딴 얘기 할게요. Flowering Time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한다면 이 Developmental Transition이 좀 더 맞는 용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FT를 배웠잖아요. FT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을 보였습니까? 개화가 빨리 일어났죠. FT 양이 줄어들면 개화가 느려졌어요. 애기장 때에서는 요게 인디케이터였는데, 다른 개체들로 가보면 FT에 의해서 그 감자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나무에서는 그 버드 있잖아요. 버드 눈이라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FT에 의해서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단순히 플라워링에 국한하지 말고 이 디벨롭멘털 트랜지션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유전자들이면 틀림없는데,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작은 온도 차이에 대해서 생명체가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애기장대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애기장대의 경우에는 이 트랜지션이 느려집니다. 추운 데다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즉 온도가 그렇게 떨어지면 애들의 트랜지션이 느려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빨라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많이 봤죠. 입수 재는 거, 입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타임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입수는 많아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트랜지션이 느려졌다는 얘기죠. 트랜지션이 천천히 일어나요. 천천히. 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다시 처음 걸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애니멀 시스템에서는 이런 거 안 일어나요. 애니멀 시스템은 자기가 정해진 페이트대로 이렇게 가는데, 플랜 시스템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자기를 어저스트 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고 해서 트랜지션이 이렇게 느리게 변하는 것은 애니멀 시스템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겠니? 북극에서 한다고 그래서 2차 성징이 늦게 나타나고, 적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한 2살 때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페이트대로 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플랜트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트랜지션 타임이 변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입수가 적어지고요. 그 얘기는 트랜지션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온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개체가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이 온도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이제 선별을 해봤어요. 자, 거기에 대한 간단한 결과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LER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형 개체입니다. 정상적인 개체예요. 화이트바는 이제 정상 온도에서 키운 녀석이고요. 이 블랙바는 이제 온도가 낮아진 조건에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화이트바는 23도이고요. 블랙바는 16도에서 키운 겁니다. 온도가 약간 낮아졌어요. 약간 낮아졌더니 입수가 여기 정상 온도에서 한 10장 정도 나왔는데, 온도가 낮아졌더니 한 15장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LER의 경우에는 10장에서 15장 정도로 트랜지션이 느려졌습니다. 저 데이터에서는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콜롬비아라고 하는 야생형 개체에서 보면은 15장이 한 30장 정도로 느려져요. 자, 어쨌든 정상적인 개체는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트랜지션이 느려져요.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트랜지션이 느려집니다. 느려지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몇 개의 플라워링에 관련되어 있는 뮤턴트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보면 이 정상적인 개체가 보이는 거랑 같은 반응을 보여요. 온도가 내려가면 트랜지션이 다 느려지더라고요. 얘도 보면 느려졌죠? 얘도 느려졌고, 얘도 느려졌고, 얘도 느려졌고, 얘도 느려졌고, 얘도 느려졌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반응을 보이는 두 그룹의 뮤턴트들이 발견이 됐어요. 요 녀석하고 요 두 개입니다. 요 녀석하고 요 두 개. 자, 여러분, 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 갔지? 얘는 어떤가요? 자, 화이트 바가 정상 온도고요. 블랙 바가 온도를 낮췄을 때입니다. 기존에 다른 개체들이 보이는 반응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얘는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트랜지션이 매우 느려졌다는 얘기고요. 매우 느려졌다는 얘기는 온도에 대해서 매우 과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 앞에 게 더 쉽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 이 두 개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낮아져도 트랜지션 타임이 거의 같아요. 온도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한 7도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거의 트랜지션 타임이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온도가 낮은지 안 낮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온도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면 다른 정상적인 개체들은 이 그냥 정상적 와일드 타입이나 또는 다른 기존에 우리가 플라워링에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뮤턴트들은 다 온도가 낮아지면 느려졌어요. 느려졌는데 그 중에 일부 녀석들은 온도가 낮아져도 지금 현재 낮아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들은 16도에서 자라든 23도에서 자라든 외부 온도의 변화를 잘 디텍션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에 비해서 이 녀석 FHA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온도가 낮아졌더니 트랜지션이 확 느려졌죠.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놈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것이 여기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FHA1 같은 뮤턴트들은 이 FH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얘는 온도에 대해서 훨씬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 FV나 FCA가 뮤테이션 되면 얘들은 온도가 낮아져도 현재 온도가 낮아진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몰라요. 온도가 낮아진지 안 낮아진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 로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로 드는 요 녀석 있죠. 얘는 얘 표현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없는 녀석이라고 그랬죠.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눈이 없어져요. 그럼 얘가 본래 하는 일은 눈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형을 보고 걔가 본래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로직이에요. 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뮤턴트가 있습니다. 초파리에 가보면 얘는 뮤테이션이 되면 날개를 못 만듭니다. 그럼 얘는 본래 하는 일은 날개를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가봅시다. FV나 FCA 요거 두 녀석, 이 두 녀석이 둘 중에 하나가 망가졌더니 개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온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죠. 지금 더운지 추운지를 몰라요. 그럼 얘는 본래 하는 일은 뭘다? 온도에 반응하는 녀석일 것이다. 현재 이 외부 온도, 여기 지금 이 실내,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온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녀석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온도 범위가 이렇게 낮은 온도가 아니라 조금 차이 나는, 요 정도 차이 나는 온도 범위에서 요 정도의 차이 나는 온도의 변화를 인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6도하고 23도 정도의 이런 작은 온도 차이, 그리고 이 온도는 어느 영역이냐면 이렇게 고온 또는 저온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러한 텀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non stress temperatur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생명체에게 어떤 스트레스 조건이 아닌 그러한 온도 범위를 인지하는데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FCA나 FVE 같은 것이 있고, 얘들이 망가지게 되면 현재 그 생명체가 이 익스포즈 되어 있는 이 현재 온도를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운지 추운지. 반대로 FHA와 FH 같은 요 녀석이 망가지게 되면 얘는 어땠습니까? 아주 심하게 반응을 했어요. 매우 춥다. 지금 밖에가 한 10도, 15도 정도 되는데, 영하가 아니라 영상 15도 정도 되는데 막 별별별 떨면서 춥다 하는 사람은 이런 과민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런 이제 해당되는 사람은 밖에 영하 10도가 돼도 막 우통 벗고 나가서 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거기는 이제 이런 둔감해진 사람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저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냐면, 어떠한 뮤턴트들의 경우에는 온도가 변해도 그 온도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더라. 그리고 걔네들은 얘들이 보이는 반응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외부 온도를 인지하는, 어디 갔어? 이 외부의 온도를 센싱하는 이러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 FCA나 FVE 이 유전자들이 이제 어떤 시그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당시에는 모르고요. 여기에는 뭐가 중간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FT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간접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유전자에 대한 이제 조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 CO, 이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와는 공부하지 않았고요. 두 개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FT랑 CO는 공부를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온도에서의 CO 유전자의 발현이고요. 요거는 이제 온도를 낮췄을 때의 CO의 발현입니다. 자, CO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다시피 그 RNA 레벨 자체는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보시면 정상적인 온도하고 낮은 온도에서 CO의 레벨을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뭐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이 보이죠? 여긴 좀, 요건 제가 실험을 잘못해가지고 펑크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CO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23도하고 16도 정도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는 CO의 익스프레션 레벨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CO에서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배웠지만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닐 것이다. 왜? CO가 온도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면 온도가 변했을 때 CO의 발현도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온도가 변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CO 익스프레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얻었던 결론은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CO의 레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CO와 온도는 서로 무관할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FT입니다. FT는 정상 온도에서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제가 만들었는데 좀 지저분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FT 발현이 뚝 떨어져요. 위에 거는 23도, 요 아래 게 요게 16도인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FT의 발현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FT 발현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COFT에 대한 건 계속 배웠거든요. 이 COFT는 어디에서 작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시그널? 포토피리어드에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포토피리어드에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온도에서 보면 CO가 보이는 반응하고 FT가 보이는 반응이 서로 다르거든요. 따라서 온도에서는 요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요렇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여기다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깔때기 있죠. 깔때기. 낙검수에 나오는 깔때기 말고 깔때기를 보면은 깔때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깔때기는 여러 시그널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깔때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깔때기를 FT와 다른 관계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아래쪽에 FT가 있고요. 여러 신호가 이렇게 FT로 모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포토피리어드는 CO를 통해서 FT로 모이고요. 온도라고 하는 시그널은 FCA나 FVE를 통해서 FT로 내려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두 개는 지워버립시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깔때기처럼 여러 신호가 한 곳으로 또는 몇 개의 소수의 그룹으로 모이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관찰되면 관찰될수록 이 녀석이 점점 중요한 녀석이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죠. 얘가 여러 시그널을 동시에 다 받는 녀석이다. 매우 중요한 녀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인티그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여러 시그널들을 모으는 녀석. 그러니까 여러 시그널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초기에는 시그널링의 처음에서는 각 어떤 신호마다 여러 다양한 패스웨이가 있는데 그 패스웨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한두 개의 유전자들로 다 모이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FT라는 녀석입니다. FT는 우리 여기서 봤다시피 템퍼레처에서도 이렇게 반응을 잘 하고요. 포토피리어드에서도 잘 반응을 했어요. 그에 비해 CO는 포토피리어드에서는 잘 작용을 했지만 이 온도에서 보면 전혀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CO는 요쪽에서는 포토피리어드 쪽에서는 잘 작용을 하지만 이 CO하고 온도하고는 서로 무관하다
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2003년에 여러분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던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전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보면 CO하고 FT 두 개만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FT가 이게 정말로 온도 시그널에 중요하다면 얘를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온도에 대해서 둔감해져야 될 것입니다. 얘가 정말 온도에 중요한 녀석이라면 FT가 떨어지건 많아지건 온도에 대해서 어떤 둔감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에요. 얘는 온도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얘를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온도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맞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FT를 많이 발현시킨 녀석의 경우에는 보시면 화이트바하고 블랙바를 보시면 큰 차이가 없어요. 즉 FT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온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CO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 CO를 보시면 CO를 많이 만들어도 여전히 온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느려졌죠? 그래서 저것도 하나의 증거이죠. CO는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녀석이다. FT는 중요한 녀석이다. 라는 얘기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패스웨이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온도 중에서도 특히 이 대기온도라는 것은 생명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라이프 사이클 동안 익스포즈 되어 있는 온도. 특히 이제 1년생 생물의 경우에는 어쩌다가 영하를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은 지워버렸네. 이 좁은 온도 영역 사이에서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대부분을 보내요. 그 대부분의 자기 생활사를 익스포즈 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온도에서는 FCA나 FV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아래쪽에는 FT가 있고 얘들 때문에 트랜지션이 조절될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2003년에 이제 네이처 제네틱스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와서, 물론 저 2003년 페이퍼는 고려대학교 온 다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2003년 페이퍼는 사실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약간 이미 시작했던 일이고요. 고려대학교 온 다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돈,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도 뭔가 전 세계에 독자적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우리도 뭔가를 했어요. 스크린을 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에 가 있는 그 유성전 박사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 이제 이정환 박사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견한 것은 이 오늘의 주제인 SVP입니다. SVP는 사실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요. 불행하게 딴 그룹에서 저걸 뭐 이미 이름을 저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한 수 없이 이름을 저렇게 붙였어요. 근데 저희가 페이퍼를 먼저 냈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ILT. 근데 ILT로 논문을 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 SVP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써!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깨갱하고 ILT를 접었습니다. ILT는 뭐의 약자냐면 Insensitive to Low Temperature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직관적이죠.
이 유전자의 펑션에 대해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insensitive to low temperature니까 훨씬 유전자의 펑션을 알아먹기가 쉬운데 뭐 그 전 그룹이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뭐 하는 수 없죠 뭐.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SBO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의 프레젠테이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유사합니다. 열심히 이제 여러 종류의 뮤턴트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걔에 대한 리스판스를 조사했어요. 정상 온도하고 조금 낮은 온도에서 리스판스를 조사를 했더니, 자, 이건 이제 그 야생형 콜롬비아의 개체고요. 콜롬비아는 제가 썼다가 지워버렸는데 정상 온도에서는 한 15장 정도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한 2장, 31장 정도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한 30장 정도 이렇게 트랜지션이 느려지게 되고, 저희가 이 두 개의 수를 나눠보면 보통 정상적인 개체는 약 2 정도, 이 팩터가 2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그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입수하고 여기 그레이바에 나오는 입수를 나눈 거예요. 나눠보면 한 2.3, 뭐 대부분의 경우는 2 정도 나옵니다. 2에서 한 2.1, 뭐 2.2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개체가 보이는 리스판스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트랜지션 타임이 느려지는데, 많은 녀석들을 보면은 뭐 조금씩 앞당겨지는 것도 있고요, 느려지는 것도 있고, 뭐 반응들이 다양한데, 이 논문에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거였습니다. 이 SBP. 얘를 보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온도에서도 약간 트랜지션이 빠르지만 온도가 낮았을 때는 이 트랜지션이 엄청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트랜지션 타임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제이라, 무슨 얘기냐? SBP가 원래 진이 하는 일이, 그렇죠. SBP가 망가지면 저 온도의 변화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23도인지 23도인지 16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SBP가 망가지게 되면, 이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현재가 23도인지 아니면 16도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란트의 이제 그 실제 피노타입을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개체가 23도에서 보이는 반응이고요. 이 정도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요거는 이제 16도에서 정상 개체가 보이는 트랜지션 타입인데, 눈으로 보기에도 입수가 많아졌죠.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SBP 뮤턴트는 뭐 정상 온도나 온도가 더 내려가나 얘들은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 따라서 SBP 뮤턴트가 되면, 즉 SBP가 망가지게 되면 현재 온도의 변화를 잘 감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더운지 추운지.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왜 하냐? 왜 할까? 왜 할 것 같니? 꽃을 빨리 피게 하면 원예 사업에 훨씬 도움이. 오, 그래. 꽃을 빨리 피게 하면 원예 사업에 도움이 되겠지. 돈 좀 벌어야 되겠지. 또 좋은 생각이 없니? 왜 할까?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야.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그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야. 하는 일을 다르지만 비슷한 센서 시스템이 동물한테도 있지 않을까? 비슷한 센서 시스템이 동물에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틀렸어. 그렇죠. 정현이가 잘 얘기했어. 정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온난화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연구를 가지고 풀어보고 싶은 퀘스천이에요. 자, 요새 지구온난화 얘기 많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자, 온난화가 됐어요.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습니까? 물론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여러분도 그거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진 거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봄과 가을이 짧아졌어요. 봄과 가을이 별로 없고 겨울이 있다가 약간의 트랜지션 두고 곧바로 여름으로 가고 또 여름이 한참 길다가 가을이 별로 없고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근데 자, 지구 온난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막 평균 기온이 한 40도 됐습니까? 아닙니다. 온난화가 돼서 온도가 막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꼼꼼히 유심히 보면은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온도보다 몇 도가 낮은지 아세요? 빙하기. 빙하기 되면 막 공룡들 다 막 얼어 죽고 막 벌벌벌 떨면서 뭐 밖에 나가 얼어 죽은 공룡 있고 막 원숭이들은 막 동굴로 막 피해가고 막 그런 만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빙하기가 지금보다 온도가 몇 도가 낮냐면 평균 한 2도에서 3도 낮아요. 그게 큰 차이가 아니야. 그래서 최근 산업화 시대가 일어난 후에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평균 1도가 안 돼요. 아주 약간 작은 차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아까 온도계를 그리고 저온, 고온에서 많은 스터디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온도 영역이 지구 온난화하고는 별로 연관이 잘 안 되는 게 지구의 온도 변화는 그런 식으로 수십 도씩 변하지 않아요. 왜? 잘 버퍼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씩만 변해. 근데 약간씩 변해도 생태계에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의 온도 변화를 가지고 여기를 조절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우리 연구 그룹은 생각을 했고, 그럼 이 아주 작은 온도 변화, 여기에 어떠한 형태의 유전자들,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7도 차이를 뒀잖아요. 7도 차이를 두고 이 온도를 조금 이렇게 넓혀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유전자 자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이제 조만간 논문화 시킬 건데, 예를 들어 온도를 이렇게 0도에서부터 한 30도까지, 한 40도라고 합시다. 40도까지 이렇게 늘려놨을 때 어떤 유전자는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작용하는 것 같고, 어떤 유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유전자는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그 프로파일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 SBP는 요쯤에 해당되고요. FLC는 요쯤에 해당되고, 여기는 이제 다른 새로운 말할 수 없는 비밀 유전자가 있고, 뭐 여기도 뭐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하여간 어떤 이제 유전자들을 가지고 그 어떤 온도 영역, 어떤 특정한 온도 영역에서 작용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풀어보자. 그것은 결국 이런 그 지구 온난화하고도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합성이 떨어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CO2거든요. 그럼 CO2가 누군가 없애야 돼. 그럼 CO2를 없앨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만들거나, CO2를 안 만들거나,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않거나, 배출 안 하거나, 만들어낸 걸 잘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CO2를 없애려고 하면, CO2는 왜 생겨요? 숨을 쉬어서. 그지? 숨을 쉬어서 생겨. 그럼 숨 안 쉬어야 되겠네? 탄소가 연소해. CO2는 왜 생기냐? 탄소가 연소가 됐어. 누가 연소시켰어? 사람들이. 자, CO2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경제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라일수록 CO2 배출이 많아요. 경제활동이 작은 나라일수록 CO2를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CO2 배출량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경제 활동을 줄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많은 선진국이라 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경제를 줄이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 모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CO2 배출에 관한 그런 어떤 협정에 몇 년 동안이나 참여를 안 했어요. 저쪽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가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왜? 그 나라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 CO2 배출에 안 해. 왜? 자기 경제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인다기보다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이 이제 꼼수로 만들어낸 것은 뭐냐? 꼼수는 아니고, 그 대안책으로 만들어낸 것은 CO2 거래권입니다. 그러니까 좀 못 사는 나라한테 CO2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와서 그만큼 자기가 이제 사는 거죠. 일종의 바우처나 무슨 쿠폰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CO2를 줄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줄이는 것은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진 CO2를 잘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가 흡수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러나 가장 이피션트하고 가장 많은 매스가 사라지는 것은 광합성 때문입니다. 플랜트가 CO2를 먹고 산소로 바꿔준 이 광합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온도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난 추운지 더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이제 가설은 얘가 이제 온도가 더운지 추운지 모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도 지금 안 덥다고 생각하면 광합성 효율은 안 떨어질 것이다. 안 떨어진다면 광합성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것이고 자기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해왔던 광합성 양만큼을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광합성 양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이거 완전 이제 추정인데요. 만약 1%만 광합성 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배출하는 CO2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그 차 한 대 보면 여러분 차 있나 모르겠는데 차 사면은 CO2 배출량 이렇게 있잖아요. 몇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요. 몇백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는데 그 CO2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사실 가장 이피션트한 웨이 중에 하나는 바로 광합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장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플랜트 잘 키워서 놔두면 걔네들이 잘 CO2를 없애줘요. 그건 걔가 본래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본래 하되 지금은 걔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 이상으로 계속 CO2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죠. CO2가 많아지면 그걸 잘 없애야 되는데 CO2가 많아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CO2는 점점점 많아지고 광합성은 점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이제 이 제안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 연구단이 이제 창의 연구단이 된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창의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뚱딴지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온도를 센싱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플랜트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이었죠. 지금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SBP가 망가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온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이 SBP의 발현을 보면은 FT 발현량이 뚝 떨어진 거 우리 봤죠? FLC 온도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이 SBP는 이 온도가 떨어지면 발현량이 약간 많아져요. 즉
얘도 SBP도 온도에 반응을 하는 녀석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거스 실험을 통해서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SBP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여기 이 데이터는 이제 살짝 보이진 않는데, 얘가 이제 세포 내에서 어디 있나 봤더니 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SBP는 핵에 있습니다. 얘가 본래 하는 일은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작용하려면 아무래도 핵에 있는 게 좋겠죠? 지가 하는 펑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자기 타겟 DNA에 결합을 해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핵에 가 있는 것이 더 스토리상으로 타당할 것이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핵에 잘 가 있습니다. 정상 온도나 저온이 돼도 잘 핵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상당히 복잡한 유전학적 데이터인데 넘어갈게요. 이거는 저거를 이해하려면요 머리가 빠집니다. 복잡해요. 저거 뭐 중요한 데이터이긴 한데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 FLC가 어떤 반응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얘기해봐. 추나 처리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추나 처리는 몇 도? 4도 정도. 4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 영역에서 작용을 하는데, 4도에서 중요하다면, 그래, SBP도 템퍼레처에 중요하다면 얘랑 무슨 차이가 있냐? 얘들이 서로 실제로 다른 어떤 시그널을 받느냐라는 퀘스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가 이제 그 답인데요. 보시면 요것이 FLC가 망가진 녀석입니다. 요 두 개를만 비교하세요. 요 두 개.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거.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 SBP는 반응이 이렇게 나왔고요. FLC는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SVP 뮤턴트, 요게 FLC 뮤턴트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두 개가 갈라졌어요. 자, FLC 온도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현재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16도 정도의 온도, 16도 정도의 이 온도에서도 FLC가 진짜 중요하냐? 아니면 이 온도 영역에서는 이것만 중요하고 얘는 다른 온도 영역을 담당하느냐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보시면 FLC를 뮤테이션 시켰을 때 23도하고 16도에서 플라워링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트랜지션 타임을 조사를 해보면 FLC 뮤턴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응이 요 블랙바를 보시면 느려졌죠. 느려졌다는 것은 추운 데 내려가면 춥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온도가 아니라 진짜 겨울에 해당하는 온도가 아니라 이 정도 약간 선선한 정도의 온도로 내려가게 되면 이 FLC 뮤턴트는 자기가 춥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춥다고 느끼는 반응은 와일드 타입 개체가 보이는 반응과도 유사합니다. 즉 FLC 뮤턴트가 되면, FLC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얘는 와일드 타입이 보이는 반응하고 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FLC가 보이는 반응은 4도C에서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16도 정도에서는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리스폰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6도에서는 정상적인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둔감한 표현형을 보이지 않아. 그냥 정상적이야. 그냥.
그러나 SBP를 해보면 SBP가 뮤테이션 되면 16도로 갔을 때 얘는 둔감한 반응을 보여요. 23도나 16도나 별 차이가 없어. 지금 23도인지 16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온도계를 이렇게 그렸을 때 4도에서 작용하는 것은 FLC이고 16도 정도에서 작용하는 것은 SVP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FLC는 훨씬 낮은 온도 영역에서 이렇게 한 낮은 온도 영역에서 작용을 하고요. SVP는 이 정도 정상적인 온도 범위에서 작용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테이블로 하나로 정리를 하면요, 춘화하고 16도의 반응을 요약을 해보면 FLC는 춘화에서만 얘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SBP 유전자는 춘화 처리를 해도 얘는 정상적인 개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춘화 처리에는 작용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펑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6도 정도라고 하는 이 정도의 온도 영역에 가면 FLC는 작용하지 않지만 SBP는 작용을 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FLC와 SBP는 서로 작용하는 온도 영역이 다르다. 온도 영역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웠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의 메인 토픽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포토 피리오드하고 다르게 온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는 FLC가 담당하는 영역, SBP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오늘의 이제 주요 대상은 여기였습니다. 얘는 주로 16도에서 한 23도 정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와 다르게 FLC는 약 한 4도에서부터 훨씬 더 낮은 그쪽 온도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저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non-stress temperature라고 하는 그 정도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솔루션으로 생물학적 솔루션이죠. 어떤 뭐 다른 뭐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치유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